아버님, 여기서 뭘 하세요? 식당 룸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 미영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어요. 문성이는 아침에 문자로 아버지,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못 가요. 다음 주에 뵐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들과 며느리는 장인 장모와 다정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성아, 동창회는?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아버지? 그게 아내 없이 혼자 잘 키워 결혼시켰더니 지금은 처갓집만 챙기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보다 처가 식사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아내가 있었어도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대체 이 시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창길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네요. 아침 7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옆자리가 텅 빈 걸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혼자 사는 집은 참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지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흰머리가 성성해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아들 문성이가 늘 아버지, 몸 관리 잘하시네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 말 듣는 게 참 좋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없어진 후 혼자 문성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아플 땐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문성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작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역할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미영이도 참 괜찮은 아이예요. 얌전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 아버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문성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싶었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자주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가끔 놀러 왔거든요. 미영이가 직접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라고 말해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차례도 지내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럴 때면 정말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집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연락이 예전보다 뜸해졌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고 주말에 놀러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금세 가버립니다. 특히 처갓집 방문이 잦아진 것 같아요. 미영이 어머니가 아프시다더니 자주 가게 되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문성이는 아버지, 죄송해요. 장모님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라고 미안해하죠. 물론 이해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어머니가 더 걱정될 테니까요. 게다가 아직 아이도 없고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챙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가끔은 서운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셋이 함께 앉아서 밥 먹던 때가 그리워져요. 미영이가 아버님,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문성이가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묻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오늘도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예요.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자주 볼 일도 생기고
제가 도움이 될 일도 많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네요. 내일은 조카 태영이가 놀러 온다고 했으니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였어요. 문성이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미영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문성이가 전화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손주 얼굴은 어떨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갈등이 생겼어요. 미영이 어머니가 우리 쪽에서 돌잔치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장소도 음식도 손님 초대도 모두 처갓집에서 주도하겠다는 거였죠. 문성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모님이 돌잔치를 본인 쪽에서 하고 싶다고 하세요. 딸 첫 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아쉬웠습니다. 저희 집안 첫 손주인데 저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요즘은 처가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시대가 바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좋은 일인데 어디서 하든 상관없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성이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미영이 부모님과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저더러는 아버지는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라고 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썰렁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봐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을 추석 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냈는데 올해는 처갓집 일정을 먼저 잡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문성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올해는 꼭 처가에서 지내자고 하셔서요. 미영이 임신 중이라 기분 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저에게는 문성이가 유일한 가족인데 명절마저 혼자 보내야 한다니요. 하지만 며느리 몸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임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먼저 다녀와. 결국 그 추석은 혼자 보냈습니다.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고 아내 영정 앞에서 술 한 잔 올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이었던 건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10월 15일, 제 69번째 생일이었어요. 문성이는 항상 제 생일을 챙겨줬거든요. 결혼 전에는 꼭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문자만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처가 행사가 있어서 못 가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뵐게요. 전화도 아니고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오후 2시에 온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처가 행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생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전화 한 통화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행사일까요? 그날 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문성이는 제게 아버지, 결혼해도 아버지가 우선이에요 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돌잔치, 여행, 명절, 생일.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처가가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나중이었어요.
양해를 구하긴 하지만 결정은 이미 끝난 후였죠.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텐데 저 혼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젊은 부부고 처가도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처가도 가족이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참을 만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조카 태영이가 가끔 안부를 물어봅니다. 삼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날 텐데 그때는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 조금 불편한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정도 입원해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문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성아, 아버지 무릎이 많이 아파서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심각한 건 아니죠.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관절염 치료라고 하는데 며칠 정도 입원한다니까. 내가 시간 날 때 한 번 와주면 좋겠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는 처가 일정이 꽉 찼어요. 장인어른 회가변 준비 때문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아픈데 처가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셔서 이번 일정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결국 혼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참 쓸쓸했어요. 옆 침대 환자분은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는데 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미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영아, 아버지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느낌이 전혀 없었죠.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간 될 때 한번 와주면. 아, 그런데 저 요즘 너무 바빠서요. 회사 일도 밀렸고 친정 일도 있고.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바로 핑계부터 대더군요. 아버지 아픈 거 문성이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간병인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라고요? 가족이 와달라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쓰라는 겁니까? 그래도 가족이. 아버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니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병원 침대에 앉아서 한참 멍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미영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픈 것보다 자기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였거든요. 할 수 없이 조카 태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영아, 삼촌이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삼촌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제 가족보다 조카가 더 걱정해 주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태영이는 그날 저녁 곧바로 병원에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며칠 동안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죠. 삼촌, 문성이 형은 왜 안 와요? 형은 바쁜가 보다.
처가 일이 있다더라. 태영이가 표정을 찌푸렸어요. 삼촌이 아픈데 무슨 일이 더 중요하다고. 참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조카가 제 친아들보다 더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성이에게 퇴원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올 거냐고 물어봤더니 오늘도 처가에서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태영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삼촌, 괜찮으세요? 태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고맙다, 태영아. 그 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홀로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라서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며느리 말투도 점점 차갑게 변하고 아들도 처가 일만 신경 쓰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자니 제가 키운 자식이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자니 너무 억울했거든요. 조용한 밤 혼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우연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가던 한정식 집에 혼자 식사하러 갔는데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성이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오늘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 안쪽 룸에서 미영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성이와 미영이 그리고 미영이 부모님까지 모여 있더군요. 저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어요. 목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룸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미영이 어머니가 말하고 있었어요. 문성아, 요즘도 시댁 자주 가. 그러다가 너만 힘들어져. 아니에요, 장모님. 요즘은 별로 안 가요. 문성이가 대답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시댁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챙기면 내 가정이 힘들어져. 내 가정이 먼저야. 내 가정이.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시댁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시아버지는 혼자 사시니까 알아서 잘 지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알아서 잘 지낸다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혼자 살 줄 아니까 괜찮아. 우리 문성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미영이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한테 의존하려고만 하시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되죠. 각자 살아야 해요. 제가 의존하려고 한다고요? 그동안 저 혼자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미영이가 또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맨날 시아버지 눈치만 볼 수는 없어요.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언제 눈치를 주라고 했나요? 오히려 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 미영아. 내가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야. 시댁에 너무 얽매이지 마. 미영이 어머니가 흡족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건 용납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얼굴 보러 오지 않더니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성이는 어떤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가 식구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말해도 한마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두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미영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문성이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방금 왔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소리가 들려서. 미영이 부모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방금 내 말 다 들었다. 미영이 얼굴이 더 하얗게 됐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부담이고 알아서 잘 지낸다고 했지. 그제야 미영이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뜻이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부담이었구나. 이제 알았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왜 병원에 오지 않았는지, 왜 명절마다 처가만 가는지. 모든 이유가 하나로 모였어요.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며느리에게는 처음부터, 아들에게는 결혼 후부터요. 문성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문성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부담 주지 말자. 나도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영이가 아버님, 잠깐만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와서 찬 바람을 맞으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들이 바쁘다고, 며느리가 힘들다고, 처가도 챙겨야 한다고. 모든 핑계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었죠.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였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시아버지는 혼자니까 알아서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하던 모습. 문성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모습.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였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 찬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문성이가 결혼하고 나서 나 혼자 된 게 서러웠는데 이제 보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며느리는 나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문성이는 처가 눈치만 보고 말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앞으로는 내 식으로 살아볼게. 너도 그러면 좋겠지.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제 생활을 하기로요. 다음 주 월요일 동네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평소에 지나가면서 궁금했던 곳이었거든요. 접수처에서 프로그램을 문의해보니 노인대학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수업들이 있나요? 서예, 노래교실, 건강체조, 영어회화까지 다양해요.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둘러보니 제 또래 분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노래교실에서는 옛가요를 함께 부르고 서예 교실에서는 진지하게 붓글씨를 쓰고 계시더군요. 등록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했어요. 수요일이었나요? 문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바쁘지 않냐? 나도 내 생활이 있지.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했어요. 그래도 안부는 여쭤봐야죠.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요즘 노인대학 다니느라 바빠. 노인대학요? 응. 서예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재미있더라. 전화 너머로 문성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가 바쁘면 오지 마라. 나도 일정이 있어. 실제로 주말에 노인대학 동아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지한 거예요.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10년째 넣어두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새로운 예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노후자금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문성이에게 주던 손주 학원비도 중단하기로 했어요. 문성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이번 달 학원비가 안 들어왔는데. 아, 그거? 앞으로 안 줄 거야. 네. 갑자기 왜요?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지.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뒷전이죠. 김씨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 이제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저의 시간의 붓을 들고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웃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우울하거나 서운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결연한 모습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노인대학에 다닌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성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지금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뵙고 싶어서요. 미영이도 함께 가겠다고 해요. 1시간 후에 문성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표정이 어색했어요. 어서 와라. 차라도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미영이가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했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정작 온 이유는 말하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문성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재산이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아니, 그게 동네에서 아버지가 상가 건물 임대료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노인대학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제 상가를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사실 저에게는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와 결혼 초기에 온갖 고생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였죠. 아내가 살아계실 때부터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그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성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기대를 하게 될까 봐서였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고생해서 마련한 거라 함부로 처분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맞다. 상가 하나 있지. 문성이 눈이 커졌어요.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인데 이런 건 공유해야죠. 미영이도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재산 관리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하고 병원에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그래, 가족이면 서로 챙겨야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넌 누구 가족을 챙겼니? 문성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디 있었냐? 처가 일정이 바빠서 못 온다며. 미영이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시아버지가 아픈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뭔데? 저는 계속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영아, 내가 식당에서 한 말도 다 들었지. 시아버지는 혼자니까 알아서 잘 지낸다고 했잖아.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뜻이 어찌됐든 상관없어. 이제 와서 가족 얘기는 왜 하냐? 문성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잘할 필요 없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는 이미 장기 임대 계약을 했어. 임대료는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 문성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지. 미영이도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일부는 내 노후 자금으로 따로 빼놨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야. 아버지, 그래도 저희와 상의를. 상해, 언제 나와 상의했냐? 명절도, 생일도, 이번도 모두 내 마음대로 결정했으면서.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너희 몫은 없어. 너희가 선택한 가족에게 충실하길 바란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성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미영이는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계약은 이미 끝났어. 실제로 일주일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쳤거든요. 상가 임대료는 앞으로 20년간 사회복지재단으로 들어가고 저는 별도로 마련한 노후 자금으로 편안하게 살 계획이었어요. 문성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너는 내 가정에만 충실해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문성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시간 늦었으니 가거라. 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결국 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개운한 하루였네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카 태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삼촌, 오늘 기분 좋으세요? 목소리가 밝으셨어요. 오늘 오후에 통화했던 게 기분 좋게 들렸나 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문성이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사과하는 투였다가 점점 간청하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가족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가족처럼 행동했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미영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재산 있는 줄 알았으니까 반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 문성이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며칠 후에는 미영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중한 태도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연기가 다 보였어요. 그래, 뭘 잘못 생각했는데. 아버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안 해도 돼. 이미 늦었어. 미영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아버님께 정말 잘해드릴게요.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넌 반대로 살았지. 저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굴더니 이제 와서 예의 떠는 건 뭐냐? 미영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돼. 결국 미영이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카 태영이에게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삼촌 문성이 형 요즘 처가에서도 좀 눈치 보인다던데요. 왜? 장인어른이 형한테 내 아버지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셨다나 봐요. 아, 그렇구나. 처가에서도 문성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네요. 미영이 어머니도 사위가 시댁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시나 봐요. 처가에서 보기에는 문성이가 아버지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사위가 된 거였죠. 그래서 요즘 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데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처가만 챙기더니 이제는 그 처가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태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요? 삼촌이 잘하신 것 같은데요. 형이 너무했죠. 역시 태영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챙겨줬거든요. 이번 주말에 삼촌 댁에 놀러 가도 돼요? 노인대학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태영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편안했어요. 제 친손주보다 더 정이 갔죠.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김씨 아저씨, 박씨 할머니. 다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줬어요. 박 선생, 자식 일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죠.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달 후 문성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다시 돌이킬 수는 없을까요? 왜? 처가에서 뭐라고 하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제 추측이 맞았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가 상가 임대료를 기부해버렸다고 하니까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나였어요. 처가에서도 이제 문성이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왔냐? 처가에서 눈치 보이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지. 재산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다.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문성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봐라. 아버지, 나는 이제 내 사람들과 살 거야.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들하고 말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문성이도 알 거예요. 태영이나 노인대학 친구들 말이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저녁에 태영이가 왔어요. 삼촌,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마음의 짐을 내려놨더니 편하더라. 문성이 형이랑 정리하신 거예요. 완전히 정리했지. 이제 우리끼리만 지내면 돼. 태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저랑 더 자주 놀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때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억지로 가족 놀이를 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만 지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상가 기부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사회복지재단에서 작은 행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니까 기분이 새로웠어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박창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기부를 해주셔서. 재단 이사장님이 악수를 청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의미 있는 일에 쓰이게 되어서요. 기부 증서를 받으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내와 함께 고생해서 모은 돈이 좋은 곳에 쓰이게 된 거니까요.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더군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짜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분들과 함께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행사를 마치고 노인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날이었거든요. 박 선생, 오늘 얼굴이 아주 밝네요.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뭔데요? 기부식 얘기를 하니 모두들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 박 선생 대단하네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하다니. 박 씨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그럼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축하 한잔 해야겠네요. 다음 달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노인대학 친구들과 함께 가는 첫 번째 여행이었죠. 호텔도 좋은 곳으로 잡았어요. 우리끼리 실컷 놀아봅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삼촌, 오늘 기부식 어땠어요? 좋았다. 마음이 후련하더라. 삼촌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삼촌처럼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고마운 아이였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삼촌 문성이 형 얘긴데요. 뭔데? 요즘 처가에서 계속 뭐라고 하시나 봐요. 미영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그래. 근데 형이 삼촌한테 다시 연락해보고 싶어 한다던데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안 돼, 태영아. 이미 끝난 일이야. 네, 알겠어요. 그냥 전해달라고 해서요. 일주일 후 정말로 문성이가 찾아왔어요. 미영이도 함께였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굽신굽신하면서 눈치를 보더군요. 왜 왔냐?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도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효도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해라. 아버지, 너희도 너희 가정 잘 지켜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문성이가 할 말이 없어 했어요. 처가에서 뭐라고 해도 잘 견뎌라. 그것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결국 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가 났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었어요.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만 지내니까 매일이 편안했죠.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노인대학 친구들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어요. 내일 서예 수업 후에 다 함께 식사해요. 이런 작은 일상이 소중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가족은 피가 아니라 태도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 한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제 결정을 응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 말이에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모든 하루가 기대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